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참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갑자기 웬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죠? 자,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참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진짜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해야 되고, 정세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전쟁이라는 큰 외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가 확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면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비트코인도 조금 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아갔어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면밀히 다 잡아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TO를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TO 오르면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하가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올라도 아마 이 전쟁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물가를 올리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요걸 잡기 위한 방법이, 사실 극단적인 방법은 전쟁이라는 부분도 예전에 언급이 됐던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건 이게 나름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만약에 맞다면, 이 가정들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추가적으로 전쟁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마냥 이제 전쟁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말 제가 이거 예전에 작년에도 영상을 계속 올렸었는데, 제가 러우 전쟁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3차 대전으로 잘하면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3차 대전으로 가면 그 화약고는, 저는 이게 지금 동북아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산이랑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동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을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어떤 게 거쳤었냐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라는 게 아마 거쳤었을 거예요. 아프리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간 다음에, 중동에서 이제 이 전쟁이 많이 커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실상은 3차 대전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뒤늦게 우리가 이 전쟁을 명명했을 때, 이게 그럼 3차 대전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가 더 껴야 되긴 해요. 동북아가. 근데 여기에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중 갈등이 가장 표면에 있는 핵심 축이에요. 여기부터 다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중 갈등에서.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동북아도 아마 이 대만과 중국의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아마 미국도 참전할 것이고, 일본도 참전할 것이고, 아마 한국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나 아니면 여기 북한이 또 껴있겠죠? 북한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한국도 전면전을 할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전쟁터에 파병을 보내거나, 아니면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 좀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때처럼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안전한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걸 외교적으로 친중과 친미를 동시에 하면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건 이제 중동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고 관계 이런 게 정상화를 시키려고
그런 과정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팔레스타인 뒤에 이란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란 뒤에는 또 중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빈살만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뭔가 한 곳으로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투트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지금은 이 투트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딱 편을 가르는 시점이 돼서 전면전이 딱 된다, 전쟁이 확대가 된 다음에 너 어디 팀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어느 팀도 아닌데요 하면 좋게 말하면 스위스예요.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스위스는 그렇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스위스는 정말 그 금융적으로의 중립국가라는 이미지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세계대전에서도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될 텐데 어디에 설 거냐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 양쪽에다 뭐 옛날 뭐 중립외교 정책이든 뭐 이런 거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신냉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외교적으로 확실한 노선을 서야 돼서, 그 외교적으로 어느 노선을 쓰냐에 따라서 전쟁에 휘말렸을 때 승전국이 되냐 패전국이 되냐인데, 뭐 사실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을 하면 뭐 승전국 패전국이라는 걸 어디가 될 거냐 했을 때는 사실 뭐 중국보단 미국이 천조국인데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피할 길은 만약 일어난다면 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안 일어나면 진짜 다행. 저는 진짜 지금 예비군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저는 정말 징집 대상이라, 그래서 정말 진짜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걸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니까 뭐 사실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국제정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걸 먼저 딱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비군을 36만 명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달라요. 이전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미국도 이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이란에 조심해라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는 그냥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아예 항공모함을 인근에 놔둔다는 건 추후에 전쟁을 확전을 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얘네들이 바로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도록 항공모함을 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로 엄청나게 그 공격적인 무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일어났을 때랑은 전혀 달라요. 그때는 이제 뭐 이스라엘 자체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도록 지금 딱 각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쟁을 안 할 거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양의 로켓탄을 굉장히 많이 쐈잖아요. 이거는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아마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자지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이게 사실 저는 좀 웃긴 게 있어요. 이 엄청난 양의 그 로켓포를 쏘고 그리고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는데, 그 CIA보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모사드가 몰랐다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 정도 첩보기관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로 무기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공식적인 루트로 무기를 못 사면 비공식적인 루트로 사야 되는데, 그럼 그 첩보기관이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이걸 왜 모를까 이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안다라고. 그러면 이들이 알고, 배후까지도 이미 이란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란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란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하마스나 대리 세력을 지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혼란을 틈타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들이 만약에 알았다라고 쳐보면 그러면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건데, 공격 유도를 해서 이들이 얻을 건 뭐냐 이거예요. 뭘 얻을 거냐. 자, 근데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갈등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이게 미중 갈등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미국이, 제가 이것도 되게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맥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1대1로를 맞불로 놓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의 1대1로를 지금 육상과 해상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뚫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인데, 이걸 사실 가운데로 딱 관통하는 게 미국의 경제 회랑이에요. 아이맥이라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주요 국가 다 있어요. 인도 있고, 뭐 두바이 있고, 하이파, 이번 하이파 딱 하이파죠. 여기 이스라엘 하이파잖아요. 여기가 지금 딱 주요한 요충지로 딱딱딱 전개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려면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가 생겨야 돼요. 뭔 말이냐? 이스라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루트를 뚫었는데 여기로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에 해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지역인 중동 국가들도 많고, 언제든지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놓지 못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때마침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면 결국 중국의 힘을 뺄 수가 있어요. 1대1로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경으로 와버린 거거든요. 이게 많이 된다면. 그럼 이제 정말 유명무실해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딱 전선을 구축하면, 그럼 또 뭐가 될 수 있냐? 그럼 여기에 있는 중국의 해상 경제벨트 역시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어딜 못 내려오냐면 아프리카를 못 내려와요. 아프리카가 지금 왜 분쟁 지역이 되고 하냐면, 이 새로운 광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죠. 금도 막 발견되고 있고, 그죠?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그 자원의 핵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명목에서 가야만 이들이 자원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분쟁 지역을 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걸 규정할 때 이 미국이, 우리가 이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는 미국이 선이고 뭐 이 악은 뭐 중동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애들 쪽으로 딱 됐는데, 아니 이거 듣고 보면 중국이 오히려 선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 우리는?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목적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얻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미국 쪽에 대한 외교를 하는 거, 일본이랑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중국의 편에 서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중국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되고 중동에 대한 개편이 되면, 그때는 정말 중국의 손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은? 남은 게 뭐예요? 대만을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왜? 바다를 먹어야 돼요. 왜? 남중국해도 먹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진입을 해야 되고, 인도하고도 지금 계속 국경 갈등 있겠죠. 그럼 여기도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이렇게가 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양안전쟁.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참가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친중을 해도 참가를 해야 되고, 반중을 해도 참가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중립 노선을 펴도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국제기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나라랑도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편이든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나은 건지 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딱 하필 여기 하이파가 또 껴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자체가 저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이 확전이 되면.
그래서 저는 확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서 힘을 빼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전이 되게끔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2차 오일 쇼크가 오는 게 아닌가, 그때처럼 이렇게 기름값이 또 오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별 움직임이 없어요. 이때 한번 튀어 올랐잖아요. 근데 다시 그만큼 빠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오르면 그럼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반등 정도만 하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럼 유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전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에? 전쟁이 중동에서 커질 것 같은데 왜 유가가 반응을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뭘까 과연? 그걸 봤을 때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우디가 이제 미국에 이미 원유를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합의에 대한 담보. 그죠? 이게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랑 딱 협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원유를 증산할 거다, 그래서 기름값을 계속 낮추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딱 얘기가 됐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판 아이맥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국가들을 아마 포섭할 수가 있어요. 새 판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도도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인도도 지금 브릭스에도 껴있고 이 아이맥에도 껴있고, 정말 그 중간 지점에 딱 뇌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우디하고 그 인도하고 이런 애들이 확실하게 국제적으로 넘어온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온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맥에 대한 경로를 지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다 묶이겠죠. 그럼 이들을 묶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대방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들이 굉장히 나빠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국제적으로 너희들을 규탄한다라는 이런 걸 만들어주고 참전을 하고, 그런 쪽이 되면 아마 사우디나 인도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투트랙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브릭스도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 1대1로도 빠짐으로써 중국이 힘을 빠지면 최종적으로 아마 동북아 쪽으로 올 것 같기는 한데, 뭐 안 오면 정말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그럼 루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막혀요. 그때 되면은 아프리카, 중동 막히면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얘네가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우디가, 그죠? 이 이스라엘 수교에 대한 판을 흔든다라고 하면서, 그죠? 빈살만도 지금 요 부분을 보고 있단 말이죠, 계속.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 돈줄에서 목적한 의도를 했던 게 만약 이 아이맥이 맞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새 판 짜질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되면 아무래도 새롭게 판이 짜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 뭐 조선주를 제가 옛날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중에서도 특히 중동 쪽에 연관된 그런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호위할 수 있는, 왜 계속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게 다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들을 지킬 만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산과 연관된 해운, 이런 쪽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틈타서 대만 에어에서도 전쟁할 거냐, 대만 3전선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미국의 약점이 보이면 도발할 수 있다.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국장이
경고를 했다. 여기 지금 1막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1막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이제 2막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그 다음에 3막이 중국의 반서방 움직임. 이게 이제 이란이랑 이런 애들 다 껴있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2년 이내로 내다봤다. 아, 예비군이 딱 걸려요. 저때 되면. 아무튼 네, 중국이 대만의 작은 섬 하나를 점령할 경우 침공 시기는 더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지상군 파병 불가 및 비행금지 구역 설정 반대 방침을 거론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도 미국이 같은 기준을 유지할 건가. 근데 안 하겠죠. 그때 되면 확정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확정이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중국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다면 중국이 쪼개질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중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 북한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돌아가는 판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안 되면 다행인 거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이게 뭔 상관이냐 했을 때, 지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안 올랐잖아요. 유가는 안 오르는데 금은 오르는데 왜 비트는 안 오르냐. 나스닥도 오르는데 왜 얘만 안 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기능적으로 금보다 못한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금은 물리적으로 어쨌든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방에 넣든 뭘 넣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절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지갑만 딱 잘 갖고 다니면, 그죠? 그런 것만 해킹 안 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해킹의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해킹을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 금은 탈취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뭐 죽여가지고 금고의 위치를 알아서 뭐 금고를 턴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죽으면 안 돼요. 불가능. 그걸 알아야만 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완벽하게 다 되진 않겠죠. 앞으로 확산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을 한꺼번에 옮길 때 트랜잭션은 남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아직까진 몰라요.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지하경제에 또 그래서 쓰이는 거라서 비트코인 처음에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국경을 넘나드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런 부분, 전쟁이란 요소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진 그게 아니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냐 고평가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러면 사기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ETF라는 게 선물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이 될 차례잖아요. 그죠? 현물. 근데 이 현물이라는 게 뭐 시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방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될 거야 라는 생각은 거의 모두가 갖고 있는데, 언제 될 거야 라는 걸 봤을 땐 모른다지만 이게 절대 안 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방향의 문제라는 건데, 방향의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자체가 제도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저평가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자, 외부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이제 감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코로나 때. 자, 이때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데,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때를 처음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코인을 했던 사람들은, 저도 물론 이때 했었고요. 이때 코인을 한 사람들은 2018년 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바닥은 맞아요. 요때 저점을 깨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저점들끼리 한번 이렇게 쭉 이어보면, 그죠? 이렇게 이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요, 이렇게 추세가 나와요. 그죠? 추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추세를 딱 주봉 캔들로 여러 개가 딱 쌓이면서 반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러고 쭉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한번 쫙 빠진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했더니 이전에 추세를 그어보니까 여기가 딱 휩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다행이고 빨리 우리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뭐 같은 경우일진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다 치면, 그죠? 한 25,000 밑으로 만약에 팍 떨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빔 때처럼 무언가가 온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온다면 우리가 이때는 잡을 수 있도록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항상 그 5대5와 6대4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지금 코인을 믿는다, 그래서 하는 분들은 6을 맞춰놓으면 돼요. 이 구간에. 그리고 큰 시총들 위주로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는 뭔가 불안해, 그러면 4를 맞춰놓으세요. 모르겠다 하면 5대5, 불안하다 그러면 4를 맞춰놓으세요. 자, 그럼 나머지 6을 가지고 내가 이 저점을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오는 동안 뭐 이 자리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의 문제예요. 자, 모든 ETF들의 대부분의 데드라인이 3월달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쭉 밀어봤자 3월달에는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길어봐야 지금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았다, 시기에 남았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요,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고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남겨두긴 해야 된다. 50 정도, 아니면 60, 아니면 40 이렇게 남겨둬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 된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요즘에 주식도 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코인은 안 하고 주식만 하는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나름 본인들의 업황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검토하고 그냥 뭐 장투를 한답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유 현금이 없는 상태로 물리니까 처음에 한 20%까지 물릴 때는 뭐 괜찮아, 조금씩 넣지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니까 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냐, 난 차트 안 믿어하는 애들도 차트를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지경에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코인 시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지금 나스닥이나 뭐 금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자꾸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조금씩 담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산을 해버리면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에 대한 이 정세나 이런 것들은 아직 특별한 건 없어서 좀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정세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코인의 차트를 좀 본다면 아무래도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주요 지점들을 지금 지켜야 돼요. 여기 지키는 게 제일 베스트고 26,500을. 근데 만약에 내가 26,500을 못 지킨다 그러면 여기는 지켜줘야 돼요. 이 빨간 지점. 여기가 어디냐 했을 때 25,900까지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좀 더 조정을 주면서 횡보의 시간을 더 갖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모양이 이때랑 좀 비슷해요. 요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지점에서 계속 리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휩소라는 영역으로 했을 때 요걸로 볼 때 우리가 해보면 이 지점을,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 묶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갔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점인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갑자기 비트코인 쪽으로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그러면 2020년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횡보를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간다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또 추가적인 것들이 생기면 영상으로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판단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둬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이 전쟁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또 어떻게 접목할 거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투자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